처음 진행해보는 국산차 도감이라는 코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계속 보고 계시는 르노 삼성의 QM6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델이에요. 르노 삼성을 멱살 잡고 캐리한, 먹여 살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QM6 하면은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중3 때 출시됐는데 취업 준비하는 지금까지 풀체인지가 되지 않은 차. 엄청나죠? 그쵸. 2016년, 9년 된 차인데 지금 봐도 디자인이 딱히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다부진 형태 근육질 SUV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려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의 SUV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독 눈에 띄었어요. SM6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위로 잡아 늘려놓은 듯한 이 디자인 때문에 되게 호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SM6가 그때 당시에 디자인으로 K5랑 소나타를 정말 말 그대로 씹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SM6한테. 르노 모델들은 전부 디자인이 죄가 없어요. 다른 게 문제야. 그런 SM6의 실내를 사실상 그대로 이식한 듯한, 스티어링 휠은 공유를 하고 있고 이 계기판도 똑같고요. 이 실내 분위기를 주도하는 8.7인치죠. 문제의 S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차에 관심이 막 그렇게 깊지 않은 분들은 두 차의 실내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차의 실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실 비슷합니다. 구석구석 살펴보면 다른 지점들이 꽤 있어요. SUV라는 차종에 걸맞게 차고가 높아지고 또 시트 포지션도 같이 높아지면서 상하로 길어졌죠. 손잡이 같은 디테일을 추가하면서 이 터프한 SUV라는 이런 분위기에 걸맞는 이런 디테일 요소들이 추가가 됐죠. S링크 조작 장치, 다이얼 조작 장치가 일단 빠졌고 센터 페시아 이 장식, 앰비언트 라이트도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좀 훌륭하죠. 예전에 QM5, 6의 이전 모델 QM5가 되게 애매한 사이즈로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쿼티의 게임 채널링. 윈스톤 맥스가 예전에 QM5의 포지션하고 굉장히 비슷했죠. 뭐 스포티지나 투싼보다는 좀 약간은 넉넉했지만 중형차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좁고 공간이 메리트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 차였기 때문에 되게 평가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이 차는 확실히 공간에서 그런 쾌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QM5 때 가장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트렁크입니다. 근데 QM6는 확실히 이 차가 커지다 보니까 꽤나 넉넉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죠. 뒷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뒷좌석 공간도 나름 넉넉한 편이고 시트가 약간 탄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말랑말랑 푹신푹신한 그런 재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USB 충전 포트와 시거잭 가족용 SUV를 쓰기에 굉장히 적절한 구성을 하고 있죠. 에어벤트까지 빠지지 않고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뒷좌석 열선 시트인데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성이에요. 열선 시트 조작 스위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심지어 이 조작 스위치 굉장히 익숙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조작 스위치를 똑같죠? 네, SM5 뉴 임프레션인데 그 버튼 그대로 QM6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조작 스위치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가 문제지 버튼에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동급에서 유일하게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차야. 뒷좌석 각도가 조절이 안 됩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쌍용의 티볼리도 뒷좌석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이 차는 뒷좌석 각도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도 뭐 다행히 독일 차들처럼 직각에 가까운 시트 각도는 아니었는데도 아무래도 산타페 소렌토에 익숙해져 있던 또 투싼 스포티지도 리클라이닝은 됐기 때문에 국산차 SUV에 적응돼 있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띠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각도 조절이 뭔가 안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장거리를 가다 보면 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는 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것도 프렌치 센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M6는 2.0L 디젤 엔진 일단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2.0L 디젤 엔진에 7단 자동 변속기 모드를 제공하는 CVT 무단 변속기가 매칭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구성이에요. 심지어 사륜구동인데도 무단 변속기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파워트레인이 4개까지 구성이 되는데
다 무단 변속기가 매칭이 됐어요. 르노 닛산 그룹의 르노 삼성이기 때문에 닛산의 기술을 많이 가져다가 사용했죠. 닛산의 자트코어 CVT는 굉장히 좀 우수한 품질을 갖춘 무단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나 DCT나 운전자의 성향을 좀 탑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CVT는 굉장히 매력적인 변속기예요. 애매한 자동 변속기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CVT가 자동차에 그렇게 깊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되게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하반기에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얹은 GD2 모델이 투입이 또 됐죠. 디젤 파워트레인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던 때야. 디젤 대비 한 1,200만 원이 저렴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을 원했던 소비자들, 그리고 가솔린 SUV 특유의 약간 정숙성, 부드러움, 또 승차감을 중시하는 분들한테 꽤 많은 선호를 받았던 모델이었습니다. 디젤 차는 일단 엔진 자체가, 파워트레인 자체가 가격이 비싸요. 디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환경 규제가 갈수록 격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기가스 재처리 장치도 넣어야 되고, 비싼 장치들이 워낙에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가성비가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이 차가 딱히 힘이 좋진 않습니다. 143마력의 토크는 20kg/m 정도인데 디젤 모델에 비하면 좀 부족한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직접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차가 그다지 막 답답하다, 아유 못하겠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 디젤의 펀치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QM6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파워풀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역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운전자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지점인데, 차분하게 모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가 그렇게까지 힘이 모자라다 이런 느낌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출시 3년이 가까워진 2019년에는 더 뉴 QM6가 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네, 더 뉴 QM6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뭐 그다지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죠. 뒷모습, 앞모습 할 거 없이 다 기존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릴의 디테일 살짝 바뀌었고요. 18인치 휠의 디자인이 시원시원해졌죠. 예전에는 좀 투박한 형태, 견고해 보이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었는데 스포티한 디자인의 휠로 변경이 됐습니다. QM6는 이미 완성형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더 건드리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확확 바꿔서 더 좋아지느냐,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군더더기 없는 지금의 디자인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보통 유럽 차들이 이런 식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약간의 상품성 개선을 하면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게 유럽 차의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유럽 차가 이렇죠.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트림이 추가가 됐다는 건데, 더 고급스러운 트림, 프리미에르라는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에 19인치 휠이 들어갔죠.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SM6에도 동일한 디자인의 휠이 사용이 됐습니다. 프리미에르라는 레터링이 이 앞쪽에 들어가고 옆쪽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이거 사서 붙이시는 분들 꽤 많으셨죠? 실내에서의 변화는 없었지만 퀼팅 무늬가 적용이 됐고요. 좀 더 고급스러워졌죠. 고품질의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면서 착자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SM6에서 자랑하던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이 모델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르노 삼성 차들은 SM6, 과거의 SM7이나 SM5도 그렇고 이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동급 대비. 뒷좌석 각도 2019년식 더 뉴 QM6에 와서야 뒷좌석 각도가 약간 조절이 됩니다. 약간.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만큼의 차이가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요. 진짜 실제로 이 뒷좌석에 앉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열선 시트 스위치. 열선 시트 스위치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게 뭔가 여기 배선도 해야 되잖아요. 이 센터 콘솔이나 아니면 이 도어 트림 쪽에다가 분명히 다 설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지, 혹시 관계자분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V C거잭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연식 변경되면서 소소하게 원가 절감이 되는 디테일을 찾는 것도 재미있는 놀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악명 높은 S링크는 이때도 그대로였고요. 뭔가 조작을 해보면 확실히 버벅이는 게 좀 많고요. 여러모로 좀 불편합니다.
볼보의 센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도 볼보보다 좋은 게 있다면 그 당시 볼보는 이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로로 16:9 화면이 이렇게 잘려있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QM6는 넓은 화면으로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빠짐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 아날로그 반 디지털, 이 수온 게이지랑 연료 게이지는 아날로그 반을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구성입니다. 이 나뭇잎 모양 보이시나요? 에코 모드를 표현해주는 그래픽이에요. 가혹한 주행을 하면 이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귀여운 디테일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색깔을 바꿔서 좀 신선한 분위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는 음악 타이틀이에요. 과거에 산타페 TM이죠. 이런 형태의 계기판을 사용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이 프랑스 차들은 뭔가 여러모로 적응이 필요해.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이 프렌치 센스의 어지러운 컵홀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컵홀더의 높낮이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4가지 컵을 동시에 꽂을 수가 없는 구성이에요. 만약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꽂는다고 하면 대각선으로 딱딱 놓고 똑같은 크기의 컵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뭐 레시피를 넣어야 되거나 종이컵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남현수 선생님 직접 본인이 등판하셨네요. 네, 이거 오래전 사진을 들고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배가 출연을 하시게 됐어요. 이미 제 채널에 얼굴을 공개하셨으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가 왜 저기 있을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있지만 오토 홀드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곰발바닥 같은 오디오 스위치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인정해 주세요. 이거 써보면 진짜 편해요. 이 하루 이틀 타서는 리모컨의 참맛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디오 스위치를 이렇게 뒤에 뺄 거면 스티어링 휠 리모컨 자리가 남을 텐데 주행에 필요한 이런 각종 기능들을 왜 이상한 데 옮겨놨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 뉴 QM6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늦은 거예요. 기존에는 차선 이탈 경고, 이 후측방 경고 이런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식부터 1.7리터 디젤 엔진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LPG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 유종의 소비를 좀 촉진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그 기존의 택시 렌터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만 제한됐던 거를 일반인도 살 수 있게끔 판매가 확대가 됐습니다. SM5, SM7으로 이 도넛형 LPG 본배라고 하죠. 이걸 개발해서 재미를 좀 보더니 이거를 오늘의 주인공 QM6에도 기어이 탑재를 해가지고 그 당시 국내 유일 LPG SUV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초의 LPG SUV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깊어요. 과거에 갤로퍼도 있었고요. 비교적 최근까지 있었어요. 소렌토 R이나 산타페도 더 스타일에도 LPG 차가 있었고 명맥이 끊어져 있다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원래는 그 중고차 시장에서 먼저 제한이 풀렸었죠.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LPG 차들은 일반인도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제한이 풀렸었는데 아예 신차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관찰력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트렁크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을 눈치채셨습니까? 트렁크가 살짝 더 높습니다. 단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4, 5cm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LPG 본배가 들어가면서 그만큼 높이차가 좀 있고 덕분에 가솔린과 디젤 모델에는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에 서브우퍼가 동그랗게 들어가는데 LPG 모델에서는 구조적으로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오디오 옵션이 좀 낮아요. LPG 모델이 애초부터 가성비를 노리고 나온 모델인 만큼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LPG는 은근히 가성비가 좋아서 출시 당시에도 쏠쏠한 인기를 좀 얻었습니다. 가솔린 때도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140마력이고 토크도 20이 채 안 되는데 가솔린 모델이랑 별 차이 없는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시원하게 달리는 분 아닌 이상 그다지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냥 조용한 저렴한 유지비의 패밀리카를 찾는 분들에게 괜찮은 모델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이 차가 동급 대비 무게가 좀 가벼워서인 것 같아요. 1500kg 정도입니다. 공차 중량이 산타페나 소렌토 대비 150에서 200kg 정도 가벼웠고 차 크기가 그만큼 작기도 하고요. 힘 딸리는 파워트레인을 얹고도 그다지 크게 답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무겁지가 않아서
인 거죠. 그게 비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LPG는 연비가 문제입니다. 예전에 트라제 편에서도 말씀드렸고 카니발도 그렇고 LPG SUV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죠. 일반적인 세단보다도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과장을 좀만 더 보태면 총 주행 가는 거리가 전기차 수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전처럼 충전소를 찾아서 막 3만 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뉴 QM6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2020년에 출시된 뉴 QM6 앞에 더가 빠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남현수 선배랑 둘이 가서 출시 현장을 다녀왔는데 딱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기존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계속 신차 느낌이 나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살짝 이 당시만 해도 신선함이 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별로 달라진 점이 없어서 좀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안 달라진 건 아니에요. 디테일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릴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못 알아보실까봐 이 차 이름도 그릴 하단에 새겨 넣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사실 뒷모습에 있어요. 리어램프의 패턴이 좀 더 고급스럽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퀀셜 램프가 들어가서 방향 지시 등이 이렇게 주르륵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어램프 디테일 하나 달라진 것만으로도 뒷모습의 인상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훨씬 고급스러워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실내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 룸미러가 프레임리스 룸미러로 변경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하이패스 룸미러입니다. 얇고 작은 심 형태의 하이패스 카드를 이쪽에 집어넣으면 하이패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이패스 카드로는 못 쓰고 이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최신 현대차에 있는 그 룸미러 오버헤드 콘솔 안쪽에 있는 하이패스가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 옵션이어서 낮은 트림에 있는 뉴 QM6는 그냥 기존에 쓰던 뚱뚱한 하이패스 룸미러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모델부터 더 뉴 QM6 때 추가됐던 1.7리터 디젤 엔진이 단종이 됐습니다. 인기가 없는 파워트레인이 빠지게 된 거죠. 2020년대부터 디젤 엔진 혐오가 좀 가속화되기 시작하더니 디젤 파워트레인을 가진 SUV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확실히 르노 삼성이 노선을 잡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가솔린과 LPG 파워트레인을 주력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차의 신선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성비 SUV로 포지셔닝을 좀 명확히 했다. 그런 움직임이 보였던 게 바로 이 뉴 QM6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감질나게 하나씩 뭔가 수정을 하면서 상품성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오다가 2023년 페이스리프트다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이 모델까지 오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022년에 르노 삼성은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오랫동안 함께해온 그 삼성이라는 이름이랑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예전부터 그냥 지분 관계만 살짝 얽혀 있다 뿐이지 삼성이랑은 뭐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출범을 했을 당시에는 기존에 쓰던 이 르노 삼성의 태풍 로고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작년이죠. 2024년도에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빼고 르노 코리아로 또 한 번 사명을 변경해요. 이때 스타일을 바꾼 로장주 로고를 그때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 QM6의 로장주 로고가 달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에요. 디자인 좋습니다. 아까 뉴 QM6 설명드릴 때 좀 빼먹었었는데 이 헤드램프가 그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에서 MFR 타입의 반사판 타입의 헤드램프로 변경이 됐죠. 인상은 조금 둔해졌는데 이 그릴의 디테일이랑 헤드램프가 이렇게 묘하게 이어지면서 이 르노의 최신 패밀리 룩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잘 살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반적인 얼굴과 휠 디자인이 자동차의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뒷모습이 그대로 있는데도 차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실물로 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소신 발언하자면 그랑콜레오스보다 저 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 실물로 봤을 때 이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애초에 르노 디자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기존의 라인업들이랑 좀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타보니까 굉장히 좋은 차긴 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평면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뒤따라가면서 보면 이 차의 디자인이 뭐 그렇게 볼륨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각도가 있고 각도를 살살 바꾸다 보면은
엄청 평면적으로 보이는 각도가 나와요. 신기한 차입니다. 그리고 소렌토랑 너무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쵸. 하단 범퍼에 그러네요. 새삼 똑같네요. 다행히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실내 변화는 역시 크지 않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계기판의 디테일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네, 공매바닥 굳건히 살아있는 모습, 하단의 버튼 배치가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수정이 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좀 크게 달라진 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에요. 구닥다리 S링크를 갖다 버리고 9.3인치 이지 라이프라는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지 커넥트였던 것 같은데 그 사이 이름이 바뀌었나봐요. T맵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됐고요. 볼보에 있었던 아리아 AI, SKT가 개발한 이제 누구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돼서 좀 더 차량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증대가 됐다. 확실히 개선이 됐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부분은요. 네, 무선 카플레이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유선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USB 포트, 기존에는 A 타입 USB 포트가 들어갔는데 이 모델부터 C타입 고속 충전 USB 포트에서 편의성을 높였다. 또 내장 소재도 여러 가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여전히 같은 실루엣, 같은 레이아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디젤 파워트레인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가솔린과 LPG만 남아있는 상태가 됐죠. 2.0 디젤이 빠지면서 이제 사륜구동도 같이 빠지게 됐고요. 이 QM6의 아킬레스건,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고 자동 긴급 제동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오토 하이빔, 그나마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이제 측면까지 같이 감지를 하는 주차 시스템을 적용해서 기둥에 박거나 뭐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혹은 뭐 차로 유지 보조, 흔히 우리가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주행 보조 장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2025년식 모델 저희가 카탈로그에서 발췌를 한 건데 이게 전부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 차의 가장 높은 수준의 주행 보조 장치예요. 그래서 섣불리 중고로도 사실 추천을 좀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네, 희한한 모델이 나왔죠. 가성비 행보의 정점에 달하는 QM6 퀘스트, 정말 독특한 모델입니다. 화물차입니다. 유리비가 저렴한 LPG 파워트레인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승용 모델의 서스펜션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적재 중량은 300kg.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갤로퍼나 뉴코란도는 이런 형태의 화물차가 있었어요. 혹은 무쏘, 카니발도 밴이 있었고 스타리아, 스타렉스 밴은 지금도 아직 남아있죠. SUV는 애진작에 단종이 됐었는데 이 차로 부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경차 밴이나 뭐 MPV 밴, 스타리아 밴 이런 모델들처럼 승객석이랑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죠. 이거는 법적으로 짐 공간이랑 이제 운전석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화물차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인승입니다. 뒷좌석에 사람 태우면 안 돼요. 이 차는 불법입니다. 여기가 이쪽 구간이 시트고 여기가 이제 발 공간인데 하단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 시트 높이와 평평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이 천장까지 이 공간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굉장한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이 사셔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출시 당시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레이밴, 캐스퍼 밴 이런 경차 밴들은 너무 협소하고 스타리아 같은 MPV 밴을 사기에는 그렇다고 또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을 노린 모델입니다. 뭐 방문 서비스 같이 너무 투박하지 않고 나름 편안하면서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업무용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쿠팡 플렉스처럼 투잡, 엔잡을 뛰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노려서 출시를 한 거기도 합니다. 근데 마케팅은 그거랑은 좀 별개로 갔어요. 새로운 개념의 2인승 SUV, 레저용 수요를 좀 노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렉스턴 스포츠가 트럭이 아니고 오픈형 렉스턴이라는 마케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투박한 짐차에서 벗어나서 트럭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레저용,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SUV를 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엄연히 5인승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차박이나 캠핑으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뒷좌석을 완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좀 크리티컬하게 들어가죠. 굉장히 애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옵션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디지털 룸미러입니다. SUV 모델에는 없고 QM6 퀘스트에만 이게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후방 시야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있는 게 말이 됩니다. SUV에는 필요가 없겠네요. QM6가 3열 있는 SUV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QM6 퀘스트가 나오고 나서 자극을 받았는지 KGM도 토레스 밴이라는 모델을 좀 내놨죠. 네, 그리고 LPG 파워트레인이 나오고 나서부터 택시가 좀 많이 늘어났죠. 가정의 어깨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그런 차였어요, 이 차가. 그리고 이렇게 SUV, LPG SUV들이 제조사에서 공식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택시 시장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게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공간도 넓어서 짐 실을 때 굉장히 용이해서 그 부분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SM6가 이 토션빔 논란, 그 뒷좌석 승차감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이 QM6가 대신 만회를 해준 것 같아요. 승차감도 QM6가 더 괜찮아요. 네, 연도별 누적평 판매량 보면서 이 차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첫 출시가 돼서 3개월 만에 누적 14,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7년에는 28,000대, 여전히 국내 중형 SUV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고, 그리고 2019년 가솔린이랑 LPG 파워트레인이 합세하고 난 다음부터 판매량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47,640대로 정점을 찍었어요. QM6의 정말 리즈 시절이다. 물론 이 판매량이 산타페 소렌토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르노 삼성을 먹여 살리는 데는 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쯤부터 슬슬 SM6가 단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주춤했었던 때예요. 근데 그 판매량을 2022년도까지 우주 방어를 하면서 지켜냈던 때이기도 합니다. 쿠페형 크로스오버 XM3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때 이 두 모델이 르노 삼성을 떠받쳤다. 아쉽게도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21년도부터 판매량이 줄기 시작해서 2022년도에는 27,000대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만대의 벽이 결국 깨지면서 7,813대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르노 코리아로 이어지기까지 이때 동안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모델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차예요. 르노 삼성의 첫 번째 크로스오버였던 QM5의 전철을 이 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투싼보다는 살짝 크고 산타페보다는 살짝 작았던 그 애매한 사이즈가 예전에는 애매함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 그 두 차들이 모두 커졌죠. 투싼도 커지고 산타페도 커진 지금 상황에서 그 중간 사이즈인 QM6가 등장했을 때는 애매함이 아니고 약간 적당함으로 받아들여진 모양이에요. 쉐보레에서도 그 포지션을 노리고 이코녹스라는 대항마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차가 있는지도. 잊을만 하면은 가솔린 내놓고, 잊을만 하면은 LPG 내놓고, 화물차 내놓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국내 중형 SUV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존재감을 어필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통했어요, 다행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성비 좋은 모델로 통하고 있고요.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잔고장 같은 게 보고가 됐고, 아무래도 비주류 브랜드라는 점, 그리고 프랑스가 묻어 있어서 정비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르노 차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좀 복병으로 남아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르노 차량들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가성비로 끝났다. 네, 그리고 지난해 9월이죠. 2024년 9월 드디어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랑콜레오스가 출시가 되면서 바통을 넘겨주고 10년에 가까운 대장정의 막을 내리나 싶었는데 여전히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손석구 배우가 나온 밤낚시라는 스낵 무비가 있어요. 아이오닉5 빌트인 캠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그 영화가 있었는데, 이 아이디어 좋죠. 차의 시선으로 보는 상황들. 뭔가 시간이 붕 뜰 때가 있거든요, 영화관 가면. 그 사이에 딱 1,000원 내고 10분짜리 영화, 단편 영화 딱 보고. 저는 그게 되게 단편 영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극장에서. 이제 극장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시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디지털 백미러로 뒷차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 뒷차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간에. 심지어 뒷차 운전자 코 파는 것까지 다 보여. 그걸 보고 나도 혹시 신형 산타페나 레인지로버나 이런 차 뒤에 가 있으면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한 방송 모니터링 다시 하면서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동안 했던 방송들은 제가 보기에도 재미가 없어. 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구독자가 빠지는 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보여서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멜론 머스크가 삽질하는 거를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네, 진짜 깜짝 놀라게 더운데 더우니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무더위에 건강 문제 없으시도록 신경 써서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